전체주의 그거 가지고 이건 왜 합니까? 자, 이제 연구 분석의 대상을 그렇게 보는데 시험에서 이게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해있냐 전체주의에 입각해있냐 이런 거를 주로 물어보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몇 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다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 주로 우리가 이제 경제학, 여러분 이제 경제학적 연구 방법,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 보면 경제학이 주로 보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죠. 그죠?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해 있고 개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미시적 접근이냐 거시적 접근이냐라고 하면 개체 하나하나를 분석 대상으로 삼으니까 미시적 접근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경제학은 여러분 보면 이제 다 전제를 가정해 놓고 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3단 논법 하면 뭡니까? 3단 논법 하면 대전제로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는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는 죽는다 이런 결론이 날 때 대전제, 소전제, 그러니까 전제라는 게 다 가정인 거죠. 그죠? 그런 가정하에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얻는 걸 우리가 연역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쓰면 대부분 이렇게 가격, 거래량,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의 특징을 정해놓고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가정과 전제 속에서 이렇게 결론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활용한 공공선택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렇게 이름에 선택이라는 결자가 들어가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썼는데 행정학 연구에서 경제학 분석 기법을 썼으니까 특이하겠죠. 그런 내용에 대한 시험에 나올 때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죠? 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썼으니까 미시적 접근, 영역적 접근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지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생태론 같은 경우엔 반대로 생태론은 체제 전체를 연구하게 되니까 방법론적 전체주의 이런 입장에 서게 되는데 또 이렇게 방법론적 전체주의다라는 특징을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지금 볼 체제론인 겁니다. 그래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 따져볼 필요는 없지만 주로 특징이 있는 것들만 기억하면 될 건데 수업 시간에 언급이 되니까 해당하는 부분 체크해 놓으면 될 겁니다. 자, 체제론은 좀 전에 우리 생태론은 환경이 이렇게 있으면 생태계에 환경이 있으면 그 안에 행정이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로 봤다면 이 생태론이 한 단계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제론으로 가게 되면 행정 체제가 있으면 역시 체제를 그림이 조금 체제론으로 가면 체제가 있으면 체제 또한 체제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때 행정체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저보다는 한 단계 발전을 해서 사회에서 체제로의 역할 요구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인풋 기능이 있으면 체제에서 이 요구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책으로 변경하는 전환작용이 이루어질 겁니다. 체제 내에서 투입에 대한 전환작용이 이루어질 거고 전환작용이 있게 되면 다시 사회로의 이 산출작용이 있을 겁니다. 영어로 이제 아웃풋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출이 있으면 이 산출 내용에 대해서 사회 내에선 다시 피드백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환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환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체제 내로 투입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체제는 유지되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간다. 그래서 사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큰 태풍이 왔다. 태풍으로 인한 큰 재해가 있으면 재해를 복구해 달라는 투입이 있으면 정부가 새롭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재복구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에 반영해 줄 겁니다. 집행되고 집행 결과가 다시 환류돼서 다음 정책 과정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체제가 유지되고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분석하는 게 체제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행정학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사회학에서 시작된 겁니다. 한 사회가 유지되는 과정을 이런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한 사회가 유지되는 과정. 우리 사회가 행정체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유지되는 게 사회에서의 투입, 전환, 산출, 환류 과정을 통해서 이걸 이제 행정에 그대로 논의를 가져온 겁니다. 체제론적 접근 방법을 보면 행정을 이렇게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본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행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체제론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버슬람피의 일반 체제 이론 이런 논의 이제 사회학에서 발달한 논의하고 파슨스의 구조 기능주의 이제 구조 기능주의 뭐라고요? 각 구조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 저 체제 내에서 체제도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체제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도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체제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이는 게 체제론입니다. 체제가 뭐냐 하면 복수의 구성 요소가 상호 의존적 관련성을 띠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유지되고 있는 유기체 혹은 전체로서의 실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체제는 하나의 상위 체제는 예를 들어 뭐 교육 체제라고 대한민국 체제는 다시 뭐 교육 체제, 정치 체제, 경제 뭐 사회 이렇게 또 나눠질 더 세분화되어 나눠갈 수도 있을 거고 이 교육하고 나면 교육 안에 또 뭐 우리가 공교육 시스템도 공교육 체제도 있을 거고 학원 같은 이런 사교육 체제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하위 체제로 분화되고 이런 하위 체제들이 모여서 상위 체제를 구성하고 이들은 또 모여서 더 큰 하나의 또 체제, 국가 체제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체제는 다양하게 분화되어 가기도 하고 통합되어 가기도 하는 이런 연속적인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위 여러 체제들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림에서 본 것처럼 투입, 전환, 산출, 환류 과정을 반복하면서 항상성 및 균형이 유지된다. 항상성 및 균형이 유지된다. 자, 이렇게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체제를 개방체제라고 하는데 4번의 개방체제의 특징을 먼저 봅시다. 저런 체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카치 칸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건데 첫 번째 개방체제의 특징은 체제는 전체성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 지문에 있듯이 체제는 구조, 기능, 분화, 통합 등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전체로서 통합관계를 분석해야 올바른 이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의 체제는 그것보다 아래 여러 체제로 분화되고 다시 또 그 체제는 또 여러 체제로 분화되고 공교육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뭐 여러 가지 체제로 또 분류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는데 한 사회를 이해하려면 이 전체 체제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부분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전체 체제는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수업 시작할 때 방법론적 전체주의다. 왜? 체제 전체의 고유한 속성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법론적 전체주의를 얘기했던 거고 개방체제 특징도 뭐라고요? 부분이 아닌 전체성, 전체를 고려해야 되며 그래서 체제는 이런 전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나 기능으로 환원시킬 수가 없고 체제 간 관계, 상위 체제, 하위 체제들 간의 관계 또한 단순한 인과관계, 선형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복합적인 인과관계 체제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동태적 항상성이라는 건 체제는 이렇게 투입, 전환, 산출, 환류 과정을 반복하면서 체제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 동태적인 과정인 거죠. 그죠? 이 동태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체제는 항상 일정한 체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동태적 항상성이다. 정태적인 게 아니라 끊임없는 투입, 전환, 산출, 환류 과정을 거쳐가면서 체제의 안정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동태적 항상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동태적 항상성을 의미하는 이유는
밑에 보면 부정적 엔트로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건 에너지의 소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 엔트로피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 부정적 엔트로피라는 건 에너지의 소멸에 대해서 부정한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그죠? 부정적 엔트로피니까 그냥 엔트로피는 에너지의 소멸인데 그 앞에 부정적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지금 엔트로피를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피부는 점점 더 아직은 그렇지 않은 나이도 있지만 점점 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피부가 노화되어 가는 게 뭡니까? 피부가 에너지를 잃어가는 거죠. 그죠? 그게 다 엔트로피인데 그 부정적 엔트로피. 그래서 이런 동태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동태적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체제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게 동태적 항상성이고, 요런 걸 이 과정이 가능한 게 부정적 엔트로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자, 체제의 출발점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반복을 거치면, 피드백을 몇 번 거쳤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적인 반복을 거치면 모두 일정한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등종국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체제의 반복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체제는 점점 더 진화해 간다. 이게 체제의 진화인 겁니다. 그리고 이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조 기능들은 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구조 기능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개방체제의 특징을 체제는 전체로 이해해야 된다. 전체성, 투입, 전환, 산출, 한류가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동태적 항상성, 그런 과정이 가능하게 하는 게 부정적 엔트로피의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모두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게 등종국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체제는 진화하고 체제가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구조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구조 기능의 다양성, 이게 이제 개방체제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단어들을 이해하고 기억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체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합니까? 그 위에 안 봤던 체제의 기능을 보면 이 파슨스라는 사람이 구조 기능주의가 체제 각각의 구조는 구조 파슨스가 제시한 구조 기능주의라는 건 각각의 구조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이 체제는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머리에 글자를 따가지고 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체제가 수행하는 기능은 주로 어댑테이션 적응 기능과 골 어테인먼트 목표 달성 기능, 인티그레이션 통합 기능하고 레이텐트 패턴 메인텐스 해가지고 체제 자체를 유지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다. 누가 어떤 구조가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각각의 구조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네 가지 체제의 기능을 어떤 구조가 수행하는데 라고 했을 때, 적응 기능은 환경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우리 기업들이죠. 그죠? 기업, 경제 조직들이 적응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체제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목표 달성 기능은 정치와 행정 조직들이 수행한다. 사회적 통합 기능은 주로 사법부라든지 경찰 조직이 사회 통합 역할을 수행한다. 이 체제가 깨지지 않고 안정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제의 지속성을 가져올수록 하는 건 교육이나 문화겠죠. 그죠? 학교 같은 데서 교육시키면서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론 개념 보고 체제의 기능, 어질, 영어 단어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AGIL 글자를 보고 각각의 역할을 경제조직, 정치행정조직, 사법경찰조직, 교육문화조직이 수행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개방체제 특징 좀 전에 봤던 것들을 역시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체제론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면 좀 전에 봤던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투입, 전환, 산출, 한류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체제론적 접근 방법의 특징을 보면 일단 총체주의적 관점이다 혹은 전체주의적 관점이다. 왜? 체제를 전체로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죠?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조가 다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목적론적 관점이다. 하위 체제는 보다 복잡한 상위 체제에 속하는 이 계층제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시간 흐름 속에서 반복적인 체제의 투입, 전환, 산출, 활력 과정을 겪으면서 동태적인 항상성이 유지된다 그랬죠. 그죠?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고, 이런 체제를 현실에서 분석했기보다는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관념적이다, 이념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별로 안 춥죠? 춥죠. 좀 저도 더워지는 것 같은데 좀 끄겠습니다. 공원과 한계를 보면 거시적 안목을 제공한다. 전체적인 이 큰 체제라는 상위 개념을 통해 가지고 행정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 안목을 제공하고 있고, 각 국가 간의 이 체제의 차이, 체제 기능의 차이, 혹은 각 집단 간의 체제 차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비교 연구의 기준이 되고 행정에 과학화에도 기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한계를 보면, 자, 체제는 투입, 전환, 산출, 한류의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체제는 항상 동태적 항상성의 유지, 체제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선진국 사회에서 이런 거 설명하기 좋아. 선진국에서는 투입, 전환, 산출, 한류 과정을 겪으면서 일정한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경제 성장을 했죠. 그죠? 1970년대 이후에, 이후에 우리는 80년대, 90년대 겪으면서 갑자기 성장했는데 그런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체제로는 급격한 변화, 이런 과정 설명하지 못하는, 역시 현상 유지적인 보수성을 가진다. 투입, 전환, 산출, 환류 과정을 통해서 체제의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거니까 안정성, 항상성, 이런 개념들이 현상 유지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체제의 큰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지나치게 개인에 대한 분석, 이런 게 행태론에 있었다면, 여기서 뭡니까? 개인이 성격이 어떻고, 여기서 말하는 인간관, 뭐 합리경제적 인간이냐 어쩌냐, 이런 얘기 아예 안 나오죠. 그죠? 체제 특성만 분석하고 있죠. 체제가 분석 대상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지나치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체제만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분석, 미시적 현상이 간과되어 있다. 행정의 독립변수 역할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했지만 주로 환경에 의한 인풋과 또 산출에 대해서 환경에서의 이런 피드백, 이런 측면을 고려하는 거지, 행정이 중심이 돼서 환경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행정의 독립변수 역할이 간과되어 있다. 생태론에 비해서는 생태론은 일방적인 영향만 받았지만 행정은 환경에 대해서 아웃풋을 하죠. 그죠? 아웃풋을 하고 또 피드백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생태론보다는 발전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에 대한 독립변수적 성격은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전환 과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라고 하면서 전환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 전환을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사회적 투입이, 인풋이 어떻게 아웃풋이 됐는데 라는 걸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전환 과정을 비꼬면서 블랙박스다, 그래서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 전환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분석 기법들을 활용하게 된다 라는 게, 이때 이 정책 분석 기법을 우리는 체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저 체제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거 들 수 있는데 공부하게 되겠지만, 정책을 선택했을 때 그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정책을 통해 달성하게 되는 편익을 분석해서 대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분석을 우리가 체제 분석이다라고 하는데, 체제에서 전환 과정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런 정책 분석 기법이 오히려 발달하게 돼서 좀 전에 봤듯이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전환 과정에 대해서 일부는 전환 과정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다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저 정책 전환 과정에서 이런 체제 분석 기법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표에 보면 공헌에서 보면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체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얘기는 요 이번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분석 기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분석 기법 발달을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공헌이라고 봐주는 거고, 한계에서 블랙박스다라고 하는 측면은 그렇지만 여전히 저 내용을 명확하게 이렇게 비용 편익 분석 등을 적용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좀 주먹구구식 의사결정이나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정치 지도자의 의지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든지 혹은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힘든 저 과정을 톡톡들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직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행해지기도 합니다. 자, 40페이지 문제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3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보자. 아래 제시된 비판들은 어떤 행정학의 접근 방법입니까? 행정과 환경의 교호작용을 강조하지만 개발도상국과 같이 변화하는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발전 행정론은 아니겠다. 그죠?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했지만 자, 뭔가 이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 같다. 거시적인 접근 방법이고 구체적인 운영의 측면을 다루지 못한다. 그래서 거시적인 접근 방법인데 구체적인 운영, 구체적인 정책 전환 과정에 대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현상 유지적 성향으로 인해서 정치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상 유지적 성향으로 인해서 정치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방 체제 하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개방체제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체제는 다번에 보면 그냥 항상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적 항상성 이렇게 되어 있으면 틀린 걸 텐데, 체제는 동태적 과정을 거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보통은 동태적 항상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죠. 투입 전환 산출 한리의 과정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투입 전환 산출 한리의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출발점이 어떠했건 모두 여러 번 환류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가번에 있는 등종국성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바번에 있듯이 체제는 진화하고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한 체제 변화가 가능하도록 각 구조는 구조 기능의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제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엔트로피 때문이죠. 플러스 엔트로피는 그대로 그냥 죽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엔트로피 상황인 거고, 이런 개방체제의 특징은 우리가 선형관계는 뭡니까? 그냥 1차 함수 관계죠. 그죠? 1차 함수, 그냥 단편적인 1차 함수 관계.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해서 변수 하나 들어가면 값이 그냥 1차원적으로 바뀌는 이런 관계를 의미한다면, 개방체제에서는 하나의 체제가 다양하게 체제 분화되고 그래서 이 체제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런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 이 체제들이 다양하게 막 상호작용하는 관계들을 다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합적인 인과관계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적 인과관계가 특징이 아니죠. 물론 표를 앞에서 외운 분들은 당연히 선형적 인과관계란 말이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그죠? 표 안에 있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쉬우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자, 후기 형태주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태주의 하면 논리 실증주의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했고, 이런 논리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가치와 사실의 구분하에 사실적 연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행태론이 행정학에서만 나온 문제가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을 행태론이 지배합니다. 정치학에서도 사회학에서도 등등. 그래서 이 동일한 행태주의적 연구 경향을 적용하고 있는 여러 사회과학 인접 과목들이 행태론을 중심으로 통합된다, 이런 표현이 앞에 자료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사실 연구에 집중하다 보니까 행정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더니 이 행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60년대 우리 이제 신행정론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다양한 사회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아무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더라. 이게 과연 행정의 역할인 건가? 행정이 사실을 분석하고 끝나면 그게 행정 역할을 다 한 건가? 대두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 역할을 다 한 건가? 라는 비판 속에서 행정의 역할이 적극적인 정책 결정은 곧 가치 판단을 수반하죠. 그죠? 그래서 정책 결정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신행정학 논의가 나오게 되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연구 방법에 있어서 저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연구 방법이 과연 타당한 건가? 논리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사회를 분석하면 과연 우리 사회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연구 방법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행정 철학적인 논의인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신행정론에서 보게 되고, 행정 연구, 행정 철학적인 측면에서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저런 방법론이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 철학에서 들어온 내용을 행정학에서 나온 이 현상학적 접근법과 비판 행정 이론, 이런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이런 철학적 논의가 시험에 중요하겠습니까? 구체적인 행정 현실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중요하겠습니까? 위에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신행정론은 내용을 조금 꼼꼼하게 보는 거고, 밑에 이 내용들은 철학 교과서에서 보통 나오기도 하는 이야기들인데, 이거를 행정학에서 봐야 될 의미가 뭐냐라는 이 키워드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먼저 보고 이 내용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행정론 논의를 먼저 한번 볼 텐데, 자, 그 전에 41페이지에 이런 후기 행정주의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자, 후기 행태주의라고 묶어서 얘기하면 개념을 보면 가치 배제와 논리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한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이다. 그래서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가치 배제 말이 안 된다. 가치 판단 필요하다. 뭐가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 바람직한 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사회적 형평성과 같은 이런 가치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움직임을 통틀어서 후기 행태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태주의의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는 급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흑인 폭동, 세대 갈등, 빈부격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친한 형님 중에 저보다 몇 살이 많지? 한 5살 많은데, 저보다 5살 많은데, 그 형도 아직 미혼인 형님이 한 명 있는데, 착해. 사람이 착한데 순진해.
순진한데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하다가 형 잘 안 된 거야. 합격을 못하고 남자분들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합격을 못하면 노총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형도 노총각을 하다가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중에 이제 여자친구 생긴 거야. 여자친구분이 형수님 되실 분도 저보다 누나입니다. 누나인데 아직도 공무원 준비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뭐 늦게 시작하셨으니까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제 뒤에 공직의 매력이 있으니까 뒤에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형의 낙이 뭐냐면 또 착하다 보니까 누나가 공부하는데 형수님 공부하는데 잘 불러내질 못해 방해될까봐 그래서 이제 소소하게 만족을 주는 게 이런 P2P 사이트에서 최신 영화를 구해다가 공부하다 틈틈이 힘들면 봐 하고 보내주는 거를 약간 이제 이 배려와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있는 형이 있는데 영화를 보낼 때 꼭 이 첨부자로 저도 넣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 보질 않아서 쌓여 있는데 뭐 속된 말로 이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화들도 옵니다. 그러다 이제 저번 주에 저한테 영화를 하나 보내줬는데 제목을 보니까 뭐 이게 이름이 좀 특이해서 무슨 영화인데 도대체 하고 보다 보니까 딱 이 시점인 거라 이 시점 이야기를 영화에서 하고 있던데요. 영화 제목을 저도 모르겠어요. 영화 제목이 버틀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흑인 노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 이제 남부의 모카밭에서 조그만 애가 있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아빠 노예는 현장에서 농장주한테 총에 맞아서 사살당하고 엄마 노예가 또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말문을 닫아버리고 그게 안타까우니까 농장 주인 할머니가 이제 힘들게 모카밭에서 일하지 말고 들어와서 서빙을 배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빙하는 일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밥 먹을 때 이게 반찬 그릇 딱 들고 서 있고 이런 것부터 매너를 배우다가 일정한 나이가 돼서 모카밭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탈출을 해서 도시로 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빵집에 이제 유리를 깨고 케이크를 훔쳐 먹다가 잡혀서 어떻게든 그런 일을 배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두 닦기부터 해서 식당 이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다 열심히 일해서 호텔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 이제 이 시대 때 검둥이 노예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검둥이 하인. 흑인 노예가 아니라 노예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됐지만 아직 흑인 이제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검둥이 하인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잘해서 추천을 받아서 백악관에까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 백악관에서 일을 하면서 애를 키웠는데 큰아들이 삐딱해. 그래서 나름 이제 흑인 중에서는 백악관 가서 일하는 직원이니까 나름 상류층 자제라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다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졸업식 딱 간 날 그럽니다. 졸업식 끝나고 나오면서 애가 이제 아빠한테 우리 학교 졸업식장에서 백인 봤냐고 백인 학생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흑백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 아들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못마땅해 하다가 우리 이제 마틴 루터 킹 이렇게 기억하는 킹 목사 밑에서 이제 이런 인권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백악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아들은 계속 집회 현장에 나갔다 계속 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런 게 못마땅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일해가지고 대학 보내줬는데 대학 가서 데모나 하고 있다고 못마땅하니까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대신 감옥 가서 보석금 내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그때 보면 비폭력 시위할 때 보면 루터킹 목사가 했던 얘기가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이제 어둠으로는 어둠을 몰아내지 못한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건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시위 운동이라고 한 게 보면 흑백 테이블이 분리되어 있는 이 식당에서 이쪽이 조금 우중충하네요. 이 흑인 좌석 여기 백인 좌석 되어 있으면 여기만 흑인 앉아라 이거야. 그러면 걔들이 대학생들이 가서 운동한 게 백인 좌석에 가서 앉아서 식당에서 몸으로 끌어내건 그 위에 뭐 침을 뱉건 자기들한테 물을 뿌리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게 이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시위가 이제 점점 격화돼 갑니다. 시위가 점점 격화돼 가다가 그래서 여기 백악관에서 아버지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젊은 대통령, 저 사람이 과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젊은 대통령이 온 게 케네디 대통령인데,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시위 과정에서 이제
겪다가 선언을 하죠. 모든 이 공공장소에서 더 이상 이 흑백의 분리를 정책적으로 금지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분명히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서 그걸 유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대통령이 이제 암살당하게 되는 거죠.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 부통령이었던 이 존슨이라는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슨은 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 과정을 겪고 들어오면서 이런 흑인 폭동 같은 문제, 또 세대 갈등이나 빈부격차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위대한 아메리카를 건설하겠다,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를 건설하겠다 이러면서 정책을 내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흑인 폭동 문제가 이렇게 이제 흑인 인종차별,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1960년대거든. 미국도 보면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테이블이 분리되어 있던 이 시대가 얼마 안 됐던 거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 결론을 보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볼 닉슨 대통령도 나오고 하다가 그 아들은 계속 그런 투쟁을 주도한 결과 국회의원이 되더라고요.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인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흑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도 어느 위치에 이르게 되면 자기도 이제 조금 목소리를 냅니다. 백인 노동자에 비해서 항상 임금이 40% 수준밖에 안 되니까 더 내가 오래 일했는데 이런 흑인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달라라는 목소리도 내고 하다가 결국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되면, 레이건 대표님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죠, 그죠? 레이건 대통령 때 결국 보면 자기도 이런 공화당에 다시 좀 흑인 인권에 반하는 정책이 펼쳐지자 한 사표를 내고 나와버리죠. 나오고 나서 항상 이렇게 자기가 구박하던 아들이 이렇게 집회 주도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약간 아들과 화해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대통령을 다 모셔왔는데 흑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백악관에 초대받아 가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던져주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이런 흑인 폭동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괜히 조금 영화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 1960년대 후반이 흑인 폭동에서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시위가 격화되고, 그래서 흑인 정책에 대해서 진보적인 정책을 제시한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길에는 보면, 그래서 학생 그런 식으로 이제 보니까 또 이렇게 식당에서 그렇게 저항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라이더 운동 이런 걸 하더라고요. 자유라이더 운동이 프리라이더가 무임승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해서 대중교통 수단에서도 좌석을 제한했죠, 그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성향의 흑인, 백인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차 한 대 빌려서 이렇게 같이 타고 다닐 수 있다. 그래서 버스를 이제 뭐 하나 샀겠죠. 그래가지고 흑백인이 같이 섞여서 타고 다니는 그런 운동도 합니다. 근데 또 그런 버스를 골라서 밤에 이제 저격하는 KKK단 이런 것도 나오고 뭐 그러던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사회가 가치관의 혼란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또 뒤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 나오겠지만 이 존슨 행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흑인 문제 해결하겠다고 위대한 사회 건설 프로그램을 내겁니다. 내걸었는데 보란 듯이 프로그램이 쫄딱 망합니다. 그죠? 위대한 사회 건설 프로그램이 쫄딱 망하면서 여러분에게 공부해야 될 과제들을 더 많이 던져주게 됩니다. 왜 좋은 취지로 만든 정책이 집행 과정에서 실패했는가? 정책 집행론을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아무 성과가 없는 정책이 도입되어 있었던가. 그래서 정책 평가에 대한 논의도 여러분이 시험에 자주 나온 대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신행정론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그래서 배경을 먼저 볼게요. 자, 미국 내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막 대두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존슨 행정부 때는 베트남전 참전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그 영화 주인공의 첫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노력에 반하면서 그런 인권 운동을 했고, 둘째 아들은 형이랑 싸웁니다. 형은 형대로
그게 애국의 길이라 생각하면 애국을 해라. 나는 나대로 애국이 있다라고 하면서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하게 되는데, 이런 베트남전 참전 문제, 워터게이트 사건이란 건, 워터게이트는 호텔 이름이야.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닉슨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4년 임기를 채우고 4년 더 할 수 있죠.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서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상대당 후보 선거 사무실을 도청하게 됩니다. 상대당 후보 선거 사무실이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었는데 그 사무실을 도청했다가 걸리게 되죠. 내부 고발에 의해서. 그래서 당선됐지만 자기가 결국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냥 중간에 사임을 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 통해 가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 대통령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 그래서 상대 정당의 정책이 뭔지 도청한 것만으로 탄핵 위기에서 사임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하고 얘기하지만 국정원과 군인을 동원해서 댓글 담가하고 뭐가 더 잘못한 건지 여러분도 한번 돌아가면서 생각 한번 해보고 우리 대통령의 처신이 적당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세대 갈등이라든지 인종 갈등 문제, 소수민족 차별 문제 같은 게 막 터져 나옵니다.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 문제. 그래서 노예제도는 폐지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직도 남부 지역의 이 목화 농장에서는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흑인들이 있고, 이런 문제를 내가 일거에 해결해 주겠다 하고 존슨 대통령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내가 건설해서 이런 문제 일거 해결해 줄게 했는데 쫄딱 실패해 버립니다. 쫄딱 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도대체 행정학은 뭘 하고 있느냐? 행정학자들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사회에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혹은 저 위대한 사회 건설 프로그램이 쫄딱 망했는데 저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에 행정학자들은 정책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론적인 뒷받침을 얼마나 해줬느냐, 아무것도 못했지 않느냐라는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반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행태주의, 이런 관점으로는 더 이상 사회 문제 해결 못한다.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여전히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사실에만 집중해가지고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던져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커져 나오죠.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하면서 다 개발도상국 연구하고 있었는데 정작 미국 사회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런 반성 속에서 1968년 미노부르크는 건물 이름입니다. 건물 이름. 그래서 시라큐스 대학에 있는 미노부르크 건물에 다 모여가지고 소장학자들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행정학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세미나를 한번 개최를 합니다. 세미나에서 서기 역할을 했던 이 프랭크 마린이라는 사람이 다음날 그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신행정학을 지향하며 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논의들을 우리가 신행정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Public Administration 앞에 New자를 붙어서 New Public Administration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 방향을 아래 5가지를 크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중간 띄어쓰기가 붙어버렸는데, 현실적 합성. 그래서 현실을 떠난 현실적 합성이 아니야. 현실적으로 뭐 이게 포토샵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 합성.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이런 현실적 합성 있는 행정학 연구를 하자. 논리 실증주의에서 이제 벗어나자. 그래서 후기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에서 가치 사실 구분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현실적 합성이 있는 행정이 되도록 후기 실증주의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행정 환경에 적응해서 이 환경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더불어서 이 현재 조직 구조, 이 현재 조직 구조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고전적 조직 구조로서 관료제적 조직 구조를 얘기하는데, 이런 관료제적 조직 구조에서는 이런 급변하는 소용돌이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 힘들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행정 대안을 찾기 힘드니 이제 새로운 조직 형태를 고민해 보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관료제와 탈관료제론이라는 데서 보게 될 탈관료제 조직 모형들에 대한 연구가 이 신행정론부터 촉발되게 됩니다.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흑인, 이런 소수 집단, 이런 데 대한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는데, 이 관료제 조직들이
직업 공무원제에 의해 보장되다 보니까 폐쇄 집단화돼서 사회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그러니 고객 중심적 행정, 고객 중심적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적합성, 후기 실증주의, 소용돌이 환경에 대한 적응, 새로운 조직 형태로 탈관리제 구성에 대한 이야기, 고객 중심 행정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우리가 신행정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왈도, 프레데릭슨, 마리니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내용을 취합해보면, 정리해보면 대략 여기 있는 것과 같은 특징으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가치지향적 성격을 가진다. 가치와 사실의 구분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치지향적 성격을 가지는데 특히 뭐 흑인, 폭동 이런 게 문제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치지향적 속성 속에서 무엇보다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정의 실현 같은 가치지향적 성격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결정 기능이 중시되고 행태로는 정책 결정 기능에 대한 연구, 가치에 대한 연구다 정치학으로 보내버렸죠. 아니다. 정책 결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다시 행정이 정책 결정 역할을 중요시하게 되면 정치행정 이론론적인 속성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죠? 다시 정치행정 이론론의 속성으로 특성을 가집니다. 자, 시민 참여를 중시하고 행정의 민주적 가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와 행정 대외적인 측면에서 행정의 대외적 측면에서 이런 시민 참여, 행정 대내적인 측면, 행정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분권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위 공무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분권화 같은 걸 강조하고, 그래서 민주적 성격을 가진 조직구조 설계에 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객관적인 지식을 통해서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하는 것보다 주관적 가치와 의미 중시하고 무엇보다 밑에 있는 단어들 행정의 적실성, 기술성, 문제 해결 지향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 지향성을 강조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곧 처방성, 곧 기술성 이런 특징을 중요시하고 적합하고 실천 가능한,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되겠죠. 적실성 있는 수단의 선택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 지향적 성격으로 정책학의 발달을 가져온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하려면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책학 연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 과정에 있어서 흑인들의 목소리는 왜 반영되지 못했을까?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되는데 결국 이게 가능하려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합의 중시하고 이런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고객지향적 행정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흑인에 대한 가치 이런 것만 고려할 게 아니라 조직 내부 측면에서 대내적인 측면에서도 관료제적 조직 구조 내에 민주적 조직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서 기계적 능률성의 실현 이런 것보다 조직 내에서도 사람이 우선이다. 조직 인본주의 관점에 따라서 계층제적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탈관료제 모형 이야기도 많이 제시되게 됩니다. 시민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조직구조 설계를 지향하고 분권화를 지향하고 결국 행정 관료는 이제 사회 문제를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책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지만 시민 참여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도 강조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신행정론이 가져온 공헌과 한계를 보면 공헌은 사회적 형평성, 사회 정의의 실현,
고객에 대한 대응성 같은 여러 행정의 윤리 기준을 제시했고, 행정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방성과 적시일성을 갖추고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행태론에서는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한다고 학자들이 이론적인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바라보고 있고 가치의 문제를 다 정치로 보내버렸다면, 이제 행정학에서 행정학자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적극적 행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계는 이제 뭐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는데, 이 형평의 개념의 측면에서 좀 모호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게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건 좋은데 반대로 또 이렇게 되면 행정의 아마추어리즘으로 흘러버리면 행정의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겠죠. 그죠? 다양한 탈관료제 조직 모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료제라고 하는 조직 구조, 조직론에서 배울 텐데, 관료제라고 하는 조직 구조가 가진 한계 극복을 위한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는데, 문제 해결되고 나면 다시 관료제로 돌아가더라, 이런 탈관료제 모형의 한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과학적 관료론 할 때 업무를 이렇게 막 나눴죠. 그죠? 업무를 차트 찍어내는 거에서부터 쭉 나눴습니다. 그죠? 이게 분업화의 원리다. 그죠? 이런 분업화는 수평적인 측면에서 분화가 이루어졌죠. 수평, 옆으로. 그죠? 나란한 측면에서 조직 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누고 나니, 자, 이까지가 공장에서 생산이라 치고, 이까지가 뭐 여기가 영업 마케팅, 이까지 판매 조직이라고 칩시다.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활동이라 치면,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이 성격이 다른 거 다 관리할 수 없겠죠. 그죠? 이런 성격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할 거고, 이런 기능을 묶어서 관리해야 될 거고, 생산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뭐 관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공장장, 뭐 영업 조직의 장, 홍보실장, 뭐 이런 역할들이 나오겠죠. 그죠? 또 이런 측면을 모아서 뭐 이렇게 해서 제일 위에 정몽구 아저씨가 앉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과정은 옆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갈수록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조직은 이렇게 수평적인 분화가 이루어질수록 이 조직을 관리할 차원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데, 수평적으로 끄어진 것처럼 고개를 돌려서 보면 수직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평적인 분화는 필연적으로 이 수직적인 분화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조직 구조가 갖춰져서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의사결정점이 최고 관리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한 사람 최고 관리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조직 구조를 우리는 이 피라미드형 구조를 계층제적 조직 구조, 혹은 이런 계층제적, 이 계층을 이루고 있죠. 의사결정 권한이 계층을 이루고 있는 이런 계층제적 구조의 성격을 제일 잘 설명하는 게 우리는 이 관료제적 조직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탈관료제 하는 것은, 이런 관료제적 조직 구조에서는 이렇게 의사결정 권한이 제일 상층부에 집중돼 있고, 이 계층제적 구조를 바탕으로 개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이 하위 조직 구성원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죠. 실제 업무 담당자에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다 상사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보유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민주적 관리가 어려운 측면 첫 번째 있고, 의사결정 권한이 제일 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이 변화했을 때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보고해서 올라갔다 와야 다시 와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신축적 의사결정이 저해돼서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하고, 조직 구성원은 이런 통제의 대상인 거지 실질적인 권한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적 조직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사결정의 분권화 탈관료제의 조직 모형이 들어와야 된다는 논의가 신행정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 3번에 보면 그래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권한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런 중간 단계라도 좀 없애버리자 해서 이걸 그냥 묶어서 팀 이렇게 묶어버려 가지고 중간 의사결정 단계 다 없애버리고 너네 원래 의사결정하던 너네도 다 똑같은 조직 팀원 이하 팀의 구성원 이하고 한 단계 팀장 결재받고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팀제 구조도 만들어 보고 또 혹은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이런 기능만 따로 떼내 가지고 따로 떼내서 별도의 사업부를 만들어서 너네 문제 너네가 해결해 라고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양한 사회관료제 모형을 제시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급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시 관료제적 조직 구조로 돌아가 버리더라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관료에게 적극적 정책 결정권을 부여함에 따라서 그 관료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하는 이야기도 필요해지는 겁니다. 일단 확인학습 1번부터 봅시다. 신행정학의 추구 내용이 아닌 것은 흑인 폭동을 주로 계기로 했죠.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 이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의 강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적실성의 강조, 고객중심 행정의 추구. 그래서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 결정 역할이 중요시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행정이 이원입니까? 일원입니까? 이론론이죠. 그죠? 네. 이런 신행정학에서 중시했던 가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결정 역할을 중시했죠. 그죠? 역시 또 1번이 옳지가 않죠. 조직의 인간화는 방금 관료제 그림에서 하위 구성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탈관료제 모형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고 조직 인본주의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50페이지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뭐가 많다 그지? 신행정론에 관한 사항으로만 묶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기억에 있는 마린이라는 사람이 회의록을 정리해서 발표했죠. 신행정학을 지향하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권화를 지향합니다. 탈관료제 모형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에게 참여를 허용하고 의사결정 권한의 분권화를 허용하는 거죠. 정책 지향적 행정이고 이 정책의 실천적 적실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죠?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과 같은 가치를 중요시했죠. 사회적 형평성, 사회 정의 같은 가치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합리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 사회 정의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실현 과정에서 고객 지향적 행정, 시민 참여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신행정학 운동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래서 1968년에 이대로는 안되겠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다 모여 라고 모았던 게 미노부르크 회의였죠. 그죠? 현실 적합적 행정을 시행해야 된다. 흑인 사회적 약자 같은 고객 지향적 행정을 하자. 논리 실증주의가 문제였으니 후기 실증주의라고 하는 반실증주의적 관점을 중시합니다. 탈관료제적 조직구조 설계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신행정학 운동과 관련이 적은 것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 회복, 정책 지향적 행정이다. 4번에 보면 가치 중립적 강리론에 대한 비판이다. 사회적 형평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전문 직업주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논의를 우리가 49페이지에서 한번 봅시다. 자 49페이지에 보면 블랙스버그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신행정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야. 오히려 자 정부 실패에 의해 신공공관리론 이런 행정개혁이 막 지향되게 될 때,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막 도입될 때 오히려 그 반발 측면인데요. 1968년에 미노부르크 회의에 소장 젊은 행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야 이거 아니야. 행정학이 가야 될 길이 이거 논리실증주의 아니야. 가치와 사실 구분해가지고 이거 아니다. 행정이 이렇게 자꾸 가치 문제 배제하고 이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 신행정학을 지향하며 이런 논의를 펴냈습니다. 20년 뒤에 이쯤에서 다시 이제
이제 시대가 20년 흘렸죠, 그죠? 옛날에 소장학자는 이제 원로 교수들이 돼가고 있겠죠, 그죠? 다시 이 시기에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번 더 모입니다. 이번엔 블랙스버그에서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됐냐면 신공공관리론 들어와가지고 자꾸 정부 실패를 지적하면서 관료들이 잘못하고 있다,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다,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다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만 잘못되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처럼 언론에서 막 때려대는데, 현실은 원인은 그게 아니야. 왜? 정치인들이 집권할 때마다 자꾸 관료들을 공격했다. 관료들은 자기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고, 또 사회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때마다 관료들이 행정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지, 그죠? 조금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데, 이건 뭐 정치인들이 집권만 하게 되면 이전의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왜? 대통령은 바뀌잖아, 그죠?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공직은 남아있으니까 이전 대통령이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행정을 개혁해야 된다. 공무원 개혁해야 된다. 공직사회 개편해야 된다.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죠. 우리 대통령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 개편해야 된다. 바뀌자마자 정부 조직 개편부터 하고 시작하고 작은 정부 지향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도 바뀌자마자 그래서 공무원을 작게 뽑을 거니, 그죠? 지금도 뭡니까? 공기업 뭐 다 구조조정 하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압력을 가합니다. 그걸 뭐라고요? 관료 후려치기 현상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꾸 공무원들을 자꾸 정부 실패 원인을 정부 비효율성에 찾으면서 관료 후려치기 현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행정이 자꾸 그걸 인정하고 뺨을 맞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의 행정의 정체성을 선언하자. 그래서 전문 직업주의의 바탕을 둔 우리 공무원들이야말로 전문 직업주의의 바탕을 두고 행정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실패 문제를 정부 부분의 비효율성에 찾으면서 다시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민영화 민간이 막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이 경영인지 행정인지 구분이 애매할 정도로 민간 경영기법들이 막 들어오고 민영화하고 있고 막 이런데, 행정의 고유 가치를 찾자는 겁니다. 행정의 고유 가치를 찾자. 그래서 행정이 오히려 이럴수록 뭔가 비판의 원흉으로 남아있지 말고 행정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 게 블랙스버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자, 블랙스버그 선언만 놓고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처럼, 이번에 두 번째 동그라미 관료 후려치기 현상에 대한 반발인데, 세 번째 동그라미처럼 전문 직업주의의 바탕을 두고 행정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신행정론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둘 다 젊은 소장학파들이 모여서 행정의 정체성을 선언한 거야. 그죠? 신행정론에서는 가치와 사실의 구분 아니다. 논리실증주의 아니다. 사실의 연구에 집중할 게 아니라 가치의 연구, 가치지향적, 정책지향적 행정해야 된다. 이걸 선언한 거고, 블랙스버그 선언은 우리 자꾸 관료 후리치기 현상에 의해서 정부가 문제 있다고 하면서 자꾸 민간경영기법 도입하는데, 아니야, 행정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돼 라는 행정의 정체성을 선언했다. 행정 윤리를 중시했는데, 차이점은 신행정론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 했습니까? 행정의 어떤 정치 행정 이론론 관점에서 정책 결정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때 신행정론은 흑인에 대한 고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없었던 것에 대한 반발에서 전문 직업주의를 비판하고, 왜? 시민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민 참여, 고객 지향적 행정해야 되는데, 너무 관료들이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데라고 전문 직업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그래서 시민 참여, 고객 지향적 행정이 가능하도록 전문 직업주의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블랙스버그 선에서는 다시 정치행정 이원론 관점에서 정치로부터 정당성을 찾고 싶었던 거죠. 자꾸 정치인들이 관료 후려치기 현상 막 들어오니까 정치로부터 정당성을 찾아보고자 했던 방향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정당성을 찾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너네 정치인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알아. 너네가 자꾸 행정이 문제 있다고 민간경영기법 도입하라고 하고 막 목소리 내는데, 아니야, 우리가 더 잘 알아. 관료의 전문 직업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50페이지 5번 문제 해설에 가보면
해설 넷째 줄에 보면 신행정론자로서 이제 와일드라는 사람은 관료의 전문성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전문 직업가주의를 주창하면서 이 와일드의 논의 때문에 행정대학원이 설치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근데 이 와일드 개인의 견해인 거고, 전반적으로 신행정론에서는 고객 참여, 고객 지향적 행정, 시민 참여 이런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를 통해서 고객 지향적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 직업으로서의 행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와일드란 사람만 전문 직업가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와일드의 전문 직업가주의의 주창 그리고 그로 인한 행정대학원의 설립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가지고 신행정론이 전문 직업주의를 주장했다라고 하면 그게 틀린 내용이 된다. 왜냐하면 와일드를 뺀 전반적인 입장은 시민 참여나 고객 지향적 행정 같은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문 직업주의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번까지 보고, 자, 뭐 진도가 이렇게 가면 우리 5회, 6회 이렇게 되면 뭐 한 달 동안 1권 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러면 2월달이 5주가 안 나와서 3월달에도 우리 3월달에 맨날 보겠네요. 이러다가 큰일 났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일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